모서리에 발가락을 부딪혀 날카로운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아시죠? 발은 대체 왜 이렇게 섬세한 걸까요? 우리 발은 매우 민감합니다. 발은 말초신경이 가득한 털이 없는 특별한 피부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발에 부상을 입으면 심하게 아픕니다. 하지만 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섬세하진 않아요. 우리의 발의 구성은 놀라울 정도예요. 발은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100개가 넘는 근육, 힘줄, 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기계처럼 함께 작동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죠. 달릴 때 발은 스프링처럼 작동합니다. 발은 지면에 닿을 때마다 우리 몸무게의 최대 7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뎌야 해요. 인대, 힘줄 및 근육의 영리한 배열 덕분에 발은 그 힘의 대부분을 저장하고 지면에 되돌려줍니다. 또한 발은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힌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발은 고유합니다. 두 쌍의 똑같은 발은 없어요. 발은 크기, 모양, 유연성, 힘, 보행 패턴이 모두 달라요. 마치 우리 발에 각자의 개성이 있는 것과 같죠. 그럼 우리 발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연구원들은 인류가 언제 얼마나 일찍 직립보행을 시작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발끝부터 발끝까지를 연구해왔습니다. 두 발로 걷는 것을 의미하는 이족보행은 인류 진화의 중요한 단계였어요. 이족보행은 사회적으로 행동하고 물질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식 등 인류의 혈통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변화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류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발 진화의 세부 사항을 파헤쳐 왔습니다. 연구팀은 발의 긴 뼈와 발가락뼈 사이에 위치한 중주골 관절이라는 특수 관절을 조사해 왔어요. 그리고 다른 영장류와 달리 인간의 이 관절은 위쪽을 향하고 있어 두 다리로 걷는데 적합하도록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유인원과 다른 영장류는 아래쪽을 향한 관절을 가지고 있어 발을 손처럼 잡을 수 있어요.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이 위를 향한 관절이 언제 처음 나타났는지를 보기 위해 영장류와 인간 집단인 호미닌의 화석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약 400만 년 전에 발 바깥쪽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운 외측 발가락에서 이 관절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엄지발가락은 그보다 훨씬 후인 약 200만 년 전까지는 아래쪽을 향한 관절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초기 발은 사람들이 두 발로 걷는 것에 적응하는 동안에도 약간의 잡기 능력을 유지했을 것으로 보여요. 완전한 이족보행에 적응한 엄지발가락은 비교적 최근에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은 최근까지 화석 기록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실망스러운 일이죠. 발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특히 두 발로 걷는 인류 진화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니까요. 현대인의 발은 각기 다른 필요에 맞게 개별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침팬지 발은 유연성이 뛰어난 나무를 오르는 데 적합하고 인간의 발은 딱딱해서 두 발로 걷는 데 적합해요. 발에 대해 말하자면 맨발로 걷는 것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네요. 맨발은 실제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걷기 패턴이나 걸음걸이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일이죠. 신발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때로는 특정 근육이 제 역할을 하고 신체를 강화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맨발로 걸으면 우선 발이 지면에 닿는 방식을 더 잘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균형 감각, 신체 인식,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발의 역학이 개선되어 엉덩이, 무릎, 코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 범위와 근육 안정성 덕분에 발과 발목 관절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에 맞지 않는 불편한 신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맨발로 걸으면 부적절한 신발로 인한 건망류나 무지 외반증과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 다리 근육이 강해진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맨발로 걷는 건 다리에 좋은 운동을 제공해서 허리를 지탱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는 신발을 벗고 부드러운 잔디나 모래사장을 걸을 때 발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몸이 고마워할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만 진화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뇌도 더 커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연구원들은 두개골 화석을 조사한 결과 약 3,000년 전부터 뇌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약 1만 년 전에서 5,000년 전에 농업이 시작됐고 비바람이 몰아친 후 버섯처럼 문명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도시와 경이로운 건축물이 생겨났고 심지어 멋진 문자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뇌 크기와 IQ 사이의 연관성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아요. 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뇌를 멍청해 보이게 만드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건의 뇌 스캔과 IQ 테스트를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뇌 크기와 IQ는 파티에 참석한 두 친구처럼 때로는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 춤을 추기도 하지만 엄격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부 개미 사회는 농사와 팀워크로 완성된 우리 사회의 거울처럼 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큰 개미 무리는 농사를 지을 때를 제외하고는 더 큰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팀워크가 매우 복잡해질 때는 작은 두뇌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발명된 문자가 그 역할을 했을지도 몰라요. 필기는 궁극의 외부 두뇌와도 같습니다. 무언가를 적고 나면 아이디어가 손끝에 떠오르죠. 마치 뇌가 기억력을 아웃소싱하는 것과 같아요. 특히 게이머라면 최근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스트리머는 헤드폰을 착용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낸 후 뜻밖의 발견을 했는데 바로 머리 위에 헤드폰 모양의 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두개골이 플레이도우처럼 변형되는 상상을 하기 전에 과학적 사실을 알아볼게요. 헤드폰이 두개골 리모델링에 관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의 두개골을 개조하려면 135km의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헤드셋은 그저 우리의 부드러운 두개골에 가벼운 자극을 줘서 일시적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휴대전화를 잡는 스타일에 관한 거예요. 휴대폰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새끼손가락을 사용해 일종의 고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나요? 이러한 그립 방식이 손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지 궁금한 적 있으세요? 스마트폰이 점점 더 커지고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새끼손가락 문제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충실한 휴대폰 거치대를 만들다가 새끼손가락에 작은 홈이 생긴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기록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휴대전화를 이런 식으로 장시간 들고 있으면 실제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문제는 방아쇠 수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를 받치기 위해 작은 손가락을 구부리면 휴대전화가 구부러진 위치에 걸릴 수 있어요. 특히 표면 아래에 방아쇠 손가락이 숨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죠. 마치 작은 손가락이 교통체증에 걸린 것과 같아요. 치료에는 종종 힘줄 엉킴을 풀기 위한 주사나 간단한 시술이 포함돼요. 손목까지도 손통증 퍼레이드에 동참해버릴 수도 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이 저리고 따끔거리는 증상을 유발합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을 때처럼 팔꿈치를 구부리면 척골신경에 압력이 가해져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다시 저리고 따끔거릴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손가락에는 기립근이라는 작은 근육을 제외하고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손가락을 움직일까요? 팔뚝의 근육은 무대 뒤에서 줄을 당기는 인형극단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 근육의 마술사들이 손가락의 움직임을 시작하면 여기서 진정한 마법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힘줄을 통해 손가락에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아요. 힘줄은 우리의 손끝으로 바로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 마법사 같죠?